저 공부할 때는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고 이름만 들어도 아 스트레스 받는다. 요때쯤에 막 기출 봐요. 늦어요. 이때쯤에 기출 보고 이때쯤에 종합 문제 보면 늦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하면은 아, 이 목차를 내가 왜 못 잡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목차를 가지고 이론 공부할 때, 법규 공부할 때 또 써먹으시는 거거든요.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미나리 그거 있잖아요 하면은 미나리 판례를 이렇게 한 줄, 두 줄 외우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우진 평가사입니다. 3일 특강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네. 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실무 과목에 대해서 지금 완전 초반이신 분도 계시고 좀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실무 과목의 이제 소개가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무 과목에 대해서 좀 할애를 하고 만약에 이제 2026년 합격을 이제 다 목표로 하시죠. 네. 어떻게 로드맵을 짜서 공부를 하시면 될지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데 본인한테 이제 맞춰서 짜시면 돼요. 그리고 3일 동안 커리큘럼 보여드릴게요. 대상은 제가 완전 기초부터 입문까지라고 써놔서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애매한데 사실 뭐 1년 차든 3년 차든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 다 들으시면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예. 아예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 이게 뭔지 내가 이 시험을 봐야겠다 안 봐야겠다 나는 안 해야겠다 이 정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요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방향이랑 내가 공부하면서 좀 사고하는 방식이랑 어떤지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제 연차별로 다 들으실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21년도 11월에 합격을 해서 32기 평가사로 한 3년 정도 이제 법인에서 근무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직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간평법인 외로 이제 이직을 했고 뭐 부동산 금융이라고 써 있는데 요즘 부동산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 뽑으라면은 NPL 많이 뉴스에 나왔죠. 한 2, 3년 전부터 요즘까지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NPL 쪽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고 강의를 좀 시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직을 한 것도 좀 있어요. 법인에 있으면 되게 빡세요. 되게 빡세고 좀 불규칙한데 이제 좀 회사 또 규칙적으로 다니면서 강의에 좀 더 준비를 하고 간평업계 내에 다른 이제 시장은 어떠할까 좀 이제 체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부동산 분야 특히 그리고 부동산 금융에서 감정평가라는 분야는 이제 수험생이셔서 아직은 잘 이렇게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상당히 작은 분야예요. 작고 이제 상당히 딥한 분야예요. 우리끼리는 딥한 거죠. 우리끼리는 굉장히 딥한 분야고 부동산 업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되게 너무 전문화된 아주 마이너한 작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NPL 이런 이제 외부 부동산 금융 생태계에서 감정평가사들도 요즘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법인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죠? 전문직 자격증 하나 따기 위해서죠. 전문직 자격증의 가장 큰 이점은 저는 뭐 연봉도 있고 뭐 직업 안정성도 있고 뭐 의사 결정권도 있고 하지만 좀 여러 분야에 좀 참견해 볼 수 있다. 네, 여러 분야에 좁고 깊게 알 수도 있지만 좀 여러 분야에 다른 직종보다 훨씬 좀 편하게 진입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좀 흥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부동산 금융 분야에 있고 외부 시장에서 이제 그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 이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감정평가사들만 이제 있는 환경에 있다가 좀 나와 보게 되니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면도 좀 전달을 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좀 시사적인 부분이 뭐 한 최근 2, 3년간 시사적인 부분이 시리법에 나와요. 그쵸? 네,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실무 이름만 들어도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 공부할 때는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고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다. 왜 그러냐면 과락률 때문이죠. 네, 과락률 때문이고 이제 뭐 제가 이때쯤 진입을 했으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75%, 그렇죠? 약간 좀 하락했는데 다시 78% 역대 최고, 또 다시 좀 하락하고, 이 좀 하락하는 것도 이상해요. 하락하는 것도 우리한테 리스크예요. 과락률이 갑자기 떨어지면 난이도 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접수 인원 보세요. 2배가 늘었어요. 그쵸? 4년 사이에 2배가 늘었어. 출제위원들이 난이도 조정을 좀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난이도 조절을 시도하신 거고, 합격률 보세요. 점점 떨어지죠. 근데 합격 점수 보세요. 점점 올라가지 않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네, 볼드모트다? 네, 네, 볼드모트? 맞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2년 공부하든 3년 공부하든 4년 공부하든 뭐 10년을 공부해서 붙는다고 다 붙는 게 아니고 제가 딱 2년, 그러니까 1년 11개월 공부하고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얼마나 남았죠? 오늘로부터 내년 시험까지 딱 1년 6개월 남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좀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서 전략적으로 좀 빨리 치고 나가자. 이제 그만 나가자. 네.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고, 어쨌든 과락률이 좀 높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자료 해석에 방대합니다. 써놨죠. 실무가 16페이지예요. 35회 기준. 실무가 16페이지고 이론이 3페이지, 뭐 법규가 4페이지.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론 법규는 문제지에 문제도 적어요. 근데 답안지 이만큼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실무는 문제도 겁나 많아요. 그렇죠? 문제도 겁나 많고 답안지도 얘네만큼이나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이 답안지 분량 계산하는 법도 다 제가 진짜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듯이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떠먹여 드릴 테니까 떠먹어 받으시고 이제 좀 연차 있으신 분들은 요런 게 좀 스킬이었는데 나는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실무는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자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 어렵고요. 시간까지 부족해서 그냥 노답이에요. 노답인 과목입니다. 근데 답안 작성을 좀 스피드 있게 해야 되고 구조화 시켜서 작성을 해야지만 시간 내에 풀어서 득점해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뭐 8페이지, 9페이지 실무 답안 다 썼어. 뭐 100분 안에 나는 4문제 다 풀었어. 과락, 탈, 평균 연수 미달 해서 떨어지는 사람들 제가 작년, 재작년 수험생들을 좀 많이 봤어요. 0.03점 차이로 0.3이었나 0.03이었나 1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실무 다 했대요. 1, 2, 3, 4번 다 하고 이론 다 풀고 법규 다 풀고 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논리서술하기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모든 세 과목이. 그리고 좀 구조화된 답변을 채점자한테 제시하는 게 조금 약했지 않나 싶어요. 실입원 모두 중요한데 실무를 이제 거의 8월달에 시험이죠. 우리가 5월달, 6월달 되면은 막 하루 나 200점 풀었어. 나 300점 풀었어. 막 이래요.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를 가지고 좀 진지하고 좀 딥하게 어떻게 하면 채점자한테 예쁘게 보일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하시는 분은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제가 또 예전에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과외를 할 때도 그렇고 많이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플러스 1 받는 거 플러스 0.5 받는 거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이 목차대로 이 자료는 이 키워드를 이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연습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마케팅적인 요소로 보시자면 저는 일단 올인원이다. 저희가 얼마 안에 합격해야 한댔죠? 1년 6개월이죠. 우리 1년 6개월 목표로 하고 있죠? 네. 그러려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가 실무 기본서가 제가 봤는데 거의 700~800페이지예요. 700~800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다 보고 있으면 1년 6개월이 지나요. 예. 그래서 실무하고 이론 법규를 같이 공부를 하겠다 이 말인데 제가 이제 4월 달에 출간하는 교재는 이거는 그냥 보시고 기본서가 있고 이제 중급서가 있고 이제 기출문제를 넣은 고급 실무가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제일 얇을 거예요. 제일 얇을 거예요. 제일 얇아서 기본 이론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부터
바로 풀 건데, 제가 오늘도 뭐 완전 기초부터 입문까지라고 해놓고 갑자기 볼륨이 좀 큰 40점짜리 문제를 2개나 던져줬잖아요. 어이가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다들 이제 로드맵 한번 보시면, 뭐, 들어가요. 실무 기본 강의 들어요. 이때쯤에 기본 강의 들어요. 이때쯤에 막 시험 치고, 막 시험 내가 몇 점 맞았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문제풀이 해요. 요때쯤에 막 기출 봐요. 늦어요. 이때쯤에 기출 보고 이때쯤에 종합 문제 보면 늦습니다. 예, 그냥 기초 들어갈 때부터 바로 실전 문제를 풀고 제가 설명한 이 실무에 대해서 이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이론 문제집을 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문제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기출 이론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된다. 봐봐라. 제가 알려드린 실무 이 내용이 이론 기출에 나왔을 때 이 내용을 실무 이론 답안지에 갖다 쓰는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1.6이 되지. 안 그러면은 하염없이 흘러갈지 몰라요. 저는 이 시험이 좀 극악인 이유가 다 공부 잘해요. 다 서울대도 있고 뭐 고졸도 있고 뭐 애기 엄마도 있고 다 다양해요. 근데 합격하는 연차도 다 다양해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한 번에 공부해야 되는구나. 심플하게 말하면 한 번에고 좀 고급지게 말하면 융합, 복합. 학문은 아니죠. 우리가 대학원을 갈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좀 융합해서 전략적으로 한 방에 3과목을 끝내자. 이런 스텝으로 가셔야지 빨리 합격하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하게, 교재가 얇다고 했죠? 스피드하게 애매독하고 이제 그거는 버리고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무가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두루뭉술해요, 설명이. 해답을 봐도 그냥 답안지일 뿐이고 해설이 없어요. 해설서가 없어요, 교재에. 답안만 있고 해설서는 없다. 근데 이제 두루뭉술한 실무를 이제 버리고 제가 교재는 얇고 개념 설명은 짧지만 문제를 제가 계속 돌릴 거거든요. 계속 똑같은 문제를 또 돌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개념 설명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이론 법규랑 꼼꼼하게 엮어서. 그래서 그냥 기본 강의 듣고 종합 문제 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리큘럼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좀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남의 커리큘럼 따라간 느낌이에요. 근데 시리법을 물론 이것도 제가 제안하는 커리큘럼이지만 제가 시리법을 같이 좀 수업을 드리면은 나 이론에서 이거 이해 안 갔는데 이제 이해된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제 실무 수업을 듣고. 그리고 법규 실무 보상 문제 풀 때 제가 법규 판례를 라디오처럼 제가 뱉어내요. 그리고 뱉어내보라고 해요. 뱉어내는 사람도 있고 못 뱉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실무 보상 문제 풀면서 법규 판례 현출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랑 수업 시간에 상호작용을 좀 해야지 혼자 공부할 때도 그 짓을 한다. 실무 공부할 때도 나 혼자 중얼중얼 판례 외워보고 나 혼자 이론, 강론 이거 진짜 안 외워졌는데 문제 풀어보니까 좀 이제 구조화해서 외울 수 있겠다. 이런 게 생겨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꼼꼼하게 해드릴 거고 그런 게 다 바로 패턴이죠. 이러한 실무 문제는 이러한 이론으로 그리고 이러한 실무 문제가 또 이러한 실무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자료 중에 하나 더 있죠. 원래 작년까지 10개년이었는데 이제 11개년이 됐어. 이거 화살표 미친 거 보이세요? 좀 텀이 길 때도 있어요. 텀이 길 때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텀이 짧아. 3방씩 계속 나와. 영어권 나오고 뭐 여기도 영어권 나오고 막 연속해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계속 나오는 게 있어. 임대료, 환원율 계속 나오는 주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속 나오는 주제 이런 것들은 패턴이죠. 패턴이에요. 실제로 25회 이 답안하고 요 답안 32회 답안이 구조가 똑같고 출제위원이 체크해 보려고 하는 목적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내가 이제 11월 올해 12월 이때쯤에 가서 하면 늦습니다.
기출 물론 중요하니까 뭐 많이 봐라 하지만 기출을 좀 초반부터 보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시킬 거예요. 기출 수준의 문제를 4월 달부터 그냥 푸실 거예요. 나는 뭐 3방식이 뭔지도 모른다. 푸셔야 돼요. 푸실 거예요. 저랑 같이 풀면서 3방식은 이런 거고 토지평가는 내가 이목차를 왜 못 잡았는지 걔가 그냥 설명만 하면 내가 이목차를 왜 못 잡았는지는 모르시죠. 그쵸? 근데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하면은 이목차를 내가 왜 못 잡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목차를 가지고 이론 공부할 때, 법규 공부할 때 또 써먹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표준적인 로드맵은 딱 요 정도이고요. 이제 본인의 성향과 이제 뭐 완급 조절을 해서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8월 달에 36회 2차 시험이 있어요. 그쵸? 이때 가서 이제 뭐 이제 도전하는 정신으로, 우리 도전 정신으로 보실 거죠. 가셔서 3교시 다 보고 오세요. 아무것도 나 몰라.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2월 달이니까 8월 달 6개월 공부해서 내가 실무 한 과목도 제대로 못 끝내겠는데 왜 법규 3교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나? 그럼 나 점심도 싸가야 되나? 네, 점심 싸가세요. 점심 싸가시고 커피도 뭐 싸가시고 그냥 내년 시험 그냥 약간 리허설 한다는 느낌으로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하시고 그래서 실무만 드립다 하는 게 아니라 시리법 골고루 6개월 동안 골고루 하시고 3교시 쭉 보고 그 문제지 잘 품고 내 답안 이제 뭐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쓰실 거예요. 많이 쓰시고 불태우실 거야. 나오면서 교문을 나서면서 핸드폰을 켜세요. 메모 어플을 켜세요. 또는 뭐 녹음 어플을 켜세요. 빨리 복귀를 하세요. 예.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지하철 타지 말고 잠깐 서서 이거 하세요. 한 10분, 15분 서서 운동장에 앉아서 하시던가 버스 타시면서 하시던가 그거를 그리고 잘 갖고 있으세요. 잘 갖고 있고 이제 11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죠. 자, 요즘은 등수도 나온다면서요. 등수도.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 등수 나오고 점수 나오고 와, 나 진짜 너무 쪽팔리게 나 진짜 세상 너무 창피하게 법규 3교시 1페이지에 이만큼 쓰고 나왔다. 너무 창피하다. 점수 줍니다. 몇 점 주는지 확인해보세요. 예, 확인 꼭 해보셔야 되고 이론 진짜 개판으로 써서 이거 진짜 과락일 것 같은데 40점 넘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어느 문제에서 몇 점이 나왔고 내가 이 시험지에 그때 당시 뭐라고 끄적여놨고 이때 나의 지식 상태의 수준은 나의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데 이제좀 와서 보니까 요거 이렇게 쓰면 한 43, 4점까지 받을 수 있었겠네? 이런 통찰을 좀 이때 가져주세요.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전략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우린 학자가 아니니까 요때 그런 거를 좀 하시라. 그리고 좀 저한테 상담도 하시고 예.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2월 달까지 한 8개월 정도 이제 실무가 뭐고 감정평가사 시험이 뭐고 이제 대충 막 봤어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와요. 이때 이제 1차 떨어졌으면 내년에 또 1차 버셔야 되는 분도 있고 1차 이제 안 봐도 되지만 8월 달까지 이제 딥하게 이제 나는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이제 공부 스케줄을 짜야 하고 실이법 밸런스를 하루에 몇 시간씩 쪼개서 해야 되는지 그거 진짜 완전 혼돈이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말 똑똑하고 논리적이신 분인데 이상하게 이때 멘탈 관리가 안 되셔가지고 공부도 방향도 이상하게 하셔서 다음 해에 또 안 좋은 결과를 가지시고 근데 되게 학벌도 좋으시고 평소에 저랑 얘기하는 거나 답안 쓰는 거 보면은 진짜 똑똑해요. 근데 그런 게 좀 저는 안타까운 거죠. 왜냐? 전략이 없어요. 전략을 좀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1일차에 뭘 할 거냐? 기본서 예제 화살표 중급서 문풀 이 뭐냐? 제가 문제를 좀 드렸잖아요. 문제에서 기본서 예제 수준의 개념을 제가 찝어 드릴게요. 찝어 드리고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중급서 정도의 문풀 한 6월 한 7월 정도 커리큘럼이에요. 네, 그쵸? 그리고 2일차에는 이런 중급 문제 풀이를 보고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또 드릴게요. 기출 문제에서 이러한 패턴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썼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자료가 아까 제가 많다 했죠. 16페이지라 그랬죠. 실무 문제 페이지가. 자료 보는 법. 그 눈알이 막 돌아가요. 예? 이론하고 법규는 시험지도 작고 뭐 답안지도 뭐 모르면 못 쓰는 거고 하는데 실무는 워낙 주어진 게 많고 내가 들고 있는 것도 많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 배치해서 써야 되는지 그거에 좀 눈알이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법. 그리고 3일차에는 이제 최종 실전 연습을 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시고 표준지 골라보시라고 제가 할 거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비교해보시고 자, 이 답안지에 이제 시점 수정치는 뭐를 쓰라고 제가 할 거예요. 이 자료 중에 시점 수정치 뭐 쓰는 거예요? 골라보라고 할 거예요. 예, 요게 딱 기본서 난이도예요. 근데 기본서를 800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다 읽고 있으면 이거는 이 논리는 습득이 되는데 이 지식은 습득이 되는데 이 찾는 훈련, 요 실전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실전부터 좀 하셔라. 그래야지 우리가 최단기간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일차에 이제 그거를 같이 해드릴 겁니다. 이제 1년간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보자면 4월 8일에 개강을 해요. 4월 8일에 개강을 해서 일반적인 이제 진도보다 훨씬 압축 제가 진짜 좀 과감하게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은 아예 빼던가 아예 완전 초초 압축시키던가 뭐 한 세 문단으로 정리를 하던가 아무튼 간에 압축을 할 거고 계속 나온 거 있죠. 아까 봤듯이 임대료, 사정보장, 환원율 이런 거는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4월부터 7월까지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무 주요 개념 설명이 있고 그러면서 평가 이론, 법규까지는 안 갈게요. 평가 이론을 제가 접목시켜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 많이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개강을 하는 수업이고 자 이제 그리고 7월 달 한참 더울 때 좀 이제부터 진짜 찐이죠. 물건별, 목적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물건별은 우리가 부동산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는 모든 물건 유형을 이때 다 배우는 거예요. 권리금도 있고요. 임대료도 있고요. 어장, 선박, 어업권,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토지 건물만 생각하셨죠. 토지 건물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세세한 그런 물건별로 세세한 것들 이론 강론입니다. 뭐 어업권의 평가 방법을 쓰시오. 이게 이론 강론 문제예요. 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가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론 문제예요. 이론 문제예요. 근데 권리금 이때 나왔었어요. 권리금.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빨리 될 수 있고 만약에 오늘 권리금 파트야. 이 문제를 풀었어. 이거 33회 4번 문제야. 라고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상반기에 그거를 해놓으시면은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물건별로 하는 게 바로 이론 강론이고 목적별 뭐예요? 공적 평가 있죠. 보상 평가 있죠. 타당성 검증, 컨설팅 제일 어려워하는 거. 컨설팅 평가 그런 것들. 목적별로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관계법규, 감감법 같이 가실게요. 예. 뭐 감감법이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를 풀 때, 이 실무 목적별 문제를 풀 때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죠. 같이 쌍으로 하세요. 요렇게. 그렇게 제가 이제 나가는 단계입니다. 예. 뭐 기출은 계속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좀 압축해라. 압축. 압축하시고 한꺼번에 공부하시라. 이론 법규를 한꺼번에 하셔야 돼요. 실무만 공부하고 막 하루 종일 실무 나 오늘 막 한 30장 썼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까지 가시면 너무 좋다 이거죠. 이 문제는 내가 이론 출제자면 요렇게 내겠어. 까지 가시면은 진짜 완벽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론하고 법규는 다 뭐예요? 논술이에요. 그렇죠? 실무도 논술이고 거기다 숫자 계산까지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물론 실무 뭐 숫자 맞추는 거 중요해요. 아까 막 환원율, 임대료 얼마 나왔었죠. 답이 환원율 4%가 정답이었어요. 4%. 이게 만약에 5점, 100점 중에 10점짜리 문제 중에
4% 구하는 게 10점짜리 문제였어요. 이 숫자 맞추는 게 제가 봤을 때는 5, 6점이라고 봅니다. 5, 6점. 근데 이 4%가 왜 나왔는지 우리가 자 10점짜리 문제면은 여러분 답안지 있죠. 답안지 이렇게 줄 한 페이지 있죠. 요 한 페이지 정도 쓰시거나 요 절반 정도 쓰시면 돼요. 10점짜리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4%로 결정함 이렇게 쓰시겠죠. 예. 그리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내가 서술한 부분, 요 3줄, 4줄짜리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한 5점에서 4점에서 5점 가량 차지한다. 4%만 맞았어. 근데 이상하게 풀어서 운 좋게 4% 맞춘 거야. 그러면은 5점밖에 못 가져가요. 5점밖에 못 가져가요. 나 다 썼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왔지? 이러시는 분들, 예, 뭐 저도 1년차 때 그랬고, 보면은 여기가 좀 부실해. 부실해서 그렇고, 4%인데 나 5%라 썼어. 나 5%라 써서, 아, 망했다. 아씨, 틀렸다. 근데 이 5%, 아씨, 어떻게 4%가 나오지? 막 이랬어. 8월 달에 시험 치고, 11월 달에 점수 봤어. 아씨,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웬일이야? 한 6점 나온 거야. 얘보다 잘 나왔잖아요. 4% 맞춘 애보다 잘 나왔다고요. 이래서 합격 점수가 1점 미만으로 갈리는 겁니다. 이래서 진짜 제가 좀 요즘 추세가 계속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그래프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률 떨어지는데 합격 점수 올라가고 있죠. 좀 이제 똑똑하신 젊으신 분들이 대거 많이 31회 때보다 2배 이상 대거 많이 진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합격하신 뭐 이제 후배 기수들 보면은 학벌이 계속 더 좋아져. 그리고 경력도 이 사람들이 왜 간평사 시험을? 이 회사 다니는데 왜? 그러니까 회사도 그냥 뭐 어디 대기업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전문적인 금융 뭐 직종, 되게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돈 고액 연봉 받는 금융 직종 계시는 분인데 합격자 명단에 이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수험생 풀이 점점 이 풀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의 능력치라고 해야 되나? 이 평균 이 공부하는 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4% 맞추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4% 나와도 되고요. 뭐 뒤에 소수점, 유효숫자, 소수점 뭐 2자리까지 써라. 뭐 4.05가 완벽한 정답이었어요. 나 4%라고 썼어. 그랬는데도 9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여기를 잘 쓰셨다면.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급 실무 하실 때 배우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11월, 12월 달에 하시는 거고, 이제 다 보세요. 11월, 12월 돼 보시면은 여러분은 기출 끝내고 실전 문제 끝내고 이제 뭐 연기 GS 문제 요 정도는 뭐 그냥 손 푸는 용도로 보시는데, 이제 같이 공부 진입한 친구들은 이제 기출 보고 이제 기출 이거 역대급인데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거 기출 이 사람 답안 틀린 것 같은데? 2학원이랑 기출 답안 왜 다르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4월달, 5, 6월달에 끝냈다. 끝내고 우리는 가서 뭐 한다? 기출 최고 어려운 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고 신논점까지 11월, 12월에 보신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 없어요. 네. 12월까지 하고 이제 강의는 없고요. 1, 2, 3, 4개월, 4월 초반까지 이제 1차 하시는 부분이라 강의는 없고 우리는 4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9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달려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또 제일 어려워하시는 거 그냥 제가 써놓은 건데 그냥 이거만 보시면 아주 그냥 다들 눈물이 나세요. FCFF, 무형자산 평가, 특허권 평가, 기업가치 평가, 막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세요. 근데 기출문제에도 많이 나왔죠. 최근에 이때 보세요. 이때 계속 수익환원법이나 뭐 이런 좀 재무관리적인 부분은 많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때 가면서 수익환원법, 영업권, 특허권, 영업권, 기업가치, 그다음에 기대이율, 뭐 영어권의 정의, 최근 기출문제, 유사기업 이용법, WACC 이런 약간 재무관리적인 논점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이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였는지 작년이었는지 이론 문제 보시면은 DCF 우리 아까 DCF라 그러죠? 이 DCF의 평가 방법을 기술하라고 써요. 뭐랑 DCM이랑 비교해서 하라고 써요. 그리고 뭘 물어보냐면 확률적 DCF의 개념을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확률적 DCF가 뭐예요? 확률적 개념의 수익환원법을 설명하라고 물어봐요. 이론 강론 책에 한 페이지 나와 있어요. 블랙숄즈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서 시중에 있는 이론서 페이지에 한 페이지 한 문단 정도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4번 문제에서 물어본다. 제가 느꼈던 게 특허권 이런 거 여기선 계산 쉬운 거 1번이라고 치지만 난이도는 중하예요. 계산 쉬운 거 나온다? 여기에서 이제 다들 멘붕 오는 거죠. 여기 이제 이론에서 이론 1번 문제에서 확률적 DCF를 물어봐요. 올해인가 작년 기출 한번 봐보세요. 네, 그런 것도 실무에서 정리를 같이 한다. 실무에서 DCF 할 때 옵션 모형 풀이 간다. 우리는 갑니다. 실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이항 모형이랑 뭐 옵션 실물 옵션이랑 문제 없어요. 저희는 문제 풉니다. 회계사 문제 가져와서 쉽게 변형해서 풀 거고요. 제가 느낀 점은 이론에서 물어본다? 이론에서 물어봤다? 이제 한 3년 안에 실무에서 풀어보라고 나올 것 같아요. 예, 풀어볼 거고 이런 식으로 실무랑 이론을 좀 함께 같이 공부합시다. 라는 느낌인 거죠. 자, 보상평가도 실무예요. 우리 실무 보상평가 건축물 보상, 보수비, 일부 편입,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 물었었어요. 자, 10점짜리죠. 근데 이제 10점짜리인데 실무 답안지는 그러면 우리는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쓰면 돼요. 그치만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거는 이때 보상법규 판례 가는 거고요. 요 일부 편입하고 잔여 건축물을 잔여 건축물을 계산하라라고 이게 토지보상법에 주어진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자꾸 다들 헷갈려 하셔. 이 보수비, 건축물 평가,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3교시 시험 치는 법규라는 과목의 시험 범위인데 실무의 4번 문제에 10점, 100점으로 건축비 구해봐. 건축비 얼마야?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얼마야? 건축비 단위 면적 땅 90만 원이야.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정답이었는데 왜 이게 나왔는지, 몇 조 몇 항을 썼는지, 왜 몇 조 몇 항은 아니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실무 문제에서 이 부동산은 몇 조 몇 항은 아니고 몇 조 몇 항이라서 나는 이렇게 풀어서 9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써야지 10점 다 가져가는 거고, 아씨, 나 75만 원 나왔어요. 어디서 계산해서 뻥 났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 조항이 아니고 이 조항이라서 계산을 했다. 근데 생뚱맞게 75만 원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도 점수 제가 봤을 때 7점, 6점 가까이 나와요. 90만 원만 띡 쓰면은 잘 안 나와요. 제가 이때 합격했잖아요. 제 점수 잘 안 나왔어요. 이때 시간이 없어갖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4번 문제부터 보통 풀었거든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긴 알겠는데 일단 대충 계산 정확하게 해놓고 돌아와서 몇 점 몇 항 쓰고 몇 점 몇 항은 아니어서 아닌 거고 그래서 이거다라고 써야지 하고, 저는 답안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답안지가 자 4번 문제 문 4번 1페이지예요. 여기가 실무 답안지 1페이지. 그래서 막 주저리 대충 이렇게 너무 쉽네 하고 뭐 95만 원 쓰고 여기는 남겨뒀어요. 왜냐면 여기 와서 또 돌아와서 써야지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1번 문제 시작했어요. 보통 여기서 1번 이렇게 시작하는 답안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좀 진짜 지양. 왜냐면 답안지 이렇게 쓰시면요. 자기가 공부할 때 어디부터가 1번인지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페이지 그냥 넉넉하게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1번 문제 풀고 다시 와서 여기다가 더 보충해서 써야지. 그래서 거의 9점 가까이 맞아야지 했는데 한 6, 7점인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때 32회가 거래 사례를 고르라고 줬는데 거래 사례 한 7개인가 줬어요. 진짜 역대 처음이거든요. 거래 사례 7개 준 거. 거래 사례를 7개 줘가지고 그거를 선정 사유랑 나머지 6개의 배제 사유를 다 쓰라는 거예요. 시험지에 다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쓰느라 4번 더 못 썼어요. 네. 그래서 너무 할만한데? 이것도 할만한데? 너무 어렵다. 할만한데? 해가지고 이거 다 하고 나서 다시 여기 돌아와서 내가 맨날 그 연습했던 키워드 쓰는 거,
서술형 쓰는 거 써야지 했는데 시간이 없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4번이 점수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꼼꼼하게 선정 사례, 왜 선정됐는지, 배제 사유, 왜 배제인지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이 줄 답안지 있잖아요. 요게 한 줄에 막 다 쓰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쓰다가 여기 되게 조그맣게 써놓고 막 이렇게까지 했어요. 다 채점해주세요. 다 점수 주시고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1번 문제는 굉장히 뭐 득점을 많이 했는데 4번 문제는 좀 그게 떨어졌다. 자, 아무튼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보상법규 같이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판례를 외울 때 같이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다. 실무하실 때. 그래서 이때 평가 이론 강론 끝내고 이때 보상법규에 이제 보상평가, 실무 보상평가 하면서 뭐 판례나 뭐 이제 법 조항들, 조문들 진짜 안 외워지거든요. 진짜 안 외워져서 저는 제가 뭐 70조 사항, 뭐 공시지가, 적용 공시지가의 선정 이렇게 해서 제가 녹음해서 듣고 다니고 이랬어요. 듣고 다니고 밥 먹으면서 아까 그거 뭐 썼지? 그거 뭐였지? 생각 안 나. 다시 책 꺼내서 보고. 그렇게 할 때가 제일 잘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느껴왔으니까 실무 문제 풀 때 실무만 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했던 방법이 좀 저는 전략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볼 거예요. 이거 그래서 보상법규 뭐예요? 무슨 판례예요? 미나리 판례가 있어요. 법규 미나리 판례가 있거든요. 미나리랑 딸기 농사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판례가.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미나리 그거 있잖아요 하면은 미나리 판례를 이렇게 한 줄, 두 줄 외우셔야 돼요. 네, 이렇게 뱉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같이 시켜드릴 거니까 시리법을 상반기, 중반기에 한 회독을 시리법을 나는 다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계속 실무만 하고 이론 찌끔, 법규 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리법 같이 돌리자. 같이.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학원 가서 뭐 GS도 듣고 뭐 이러실 거예요. 불안하니까 점수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실무 점수 안 나오죠. 실무만 드립답한 수험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 등수가 안 나온다. 등수를 제발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등수 때문에 멘탈 깨져서 내 인생의 목표는 이 GS 등수라고 착각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이 GS에서 내가 50명 중에 50등 해도 나는 다음 8월달에 합격할 사람이다. 이게 다음 8월달이 목적인 거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채점하고 오답하고 봐야 돼요. 내가 저번 주 GS에서 저번 주 뭐 그룹 스터디에서 내가 한 40등 했어. 40등. 한 30등 했어. 30등 했고 점수는 뭐 한 50점 나왔어.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하고 또 한 주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봤어. 그랬더니 아니 웬걸 나 45등이 된 거야. 그럼 멘탈 터져요. 막 진짜 미쳤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점수는 50점이야. 똑같아. 네, 이거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네, 등수 의미 없고요. 그 문제에서 내가 이 자료는 이 답안을 쓰는 거였는데 내가 이걸 못 써서 그럼 몇 점 정도 빠진 거지?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저랑 같이 그래서 점수 100점도 같이 부여해 볼 거고 점수 그 100점 표도 예상을 해볼 거고 뭐가 중요한지 이 답안에서 뭘 써야 되는지 그런 거를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4월부터 10월 말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11월 달에는 이제 다음 해에 이제 8월 달을 대비해서 실제로 이제 실전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자, 오늘 그러면은 기본서 예제에서 중급서 문풀로 갈 때에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문제를 드렸죠. 요 문제를 드렸는데 풀고 답안하고 비교해보라라고 드린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한번 보시라. 실무 과목이란 뭔지.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 빨리 붙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위에 보이세요? 요 노란 색깔 박스? 요거 그거예요. 포스트잇. 저는 요게 포스트잇이었어요.
포스트잇 한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었어. 표준지 틀렸어. 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표준지 틀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써놓고 뭐 실수함, 뭐 판단 잘못함, 뭐 법규 조문 이거 안 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공부한 거를 한 2달치, 3달치를 다 모아놔요. 문제집이든 이런 프린트물이든 다 모아놓고 그 문제를 또 풉니다. 여러 학원 문제 풀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만 좀 제대로 하세요. 또 풀어서 이제 새 책을 사서 풀던지 새로 프린트해서 풀어요. 풀고 다시 이때 이 너덜너덜한 이 책을 다시 보고 이 포스트잇을 한번 보시면은 야, 내가 이렇게 대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했어. 이때 완전 진짜 멍청이 수준이었는데 와 진짜 이 신생아 수준이었는데 와 한 3개월 있다가 이 문제 또 푸니까 일단 잘 풀리거니와 다시 이때를 돌아가서 회고를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해가 안 됐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한 2, 3개월 있다가 새로 뽑아서 또 풀었어. 또 못하겠어. 또 포스트잇 해가지고 또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치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나 하루에 오늘 어디 학원 200점 풀었어. 우리 계속 이렇게 하는 개별 스터디 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냥 혼자 하시는 거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스터디 이것저것 만들어서 어울리지 마시고 이제 고시초원에 이제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발 평일에 술 드시지 마시고 친해진단 말이야, 자꾸. 친해지면 막 사귀고 술 먹고 막 이러는데, 내년 8월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에 개별 스터디 끝나고 가서 한잔하지. 제발 한잔하지 마세요. 술을 먹으면요, 여러분.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데, 술을 먹어서 취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알딸딸하게 취하죠. 취하면 그 취해서 깨져버린 뇌세포를 회복하는데 40일 걸린다고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술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수험 1년 11개월 수험 동안 딱 하루만 술 먹었어요. 제 생일날 친구들하고 딱 하루만 술 먹고 일단 학원에 안 나갔으니까 친구가 없고 커뮤니티도 없고 모르겠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판다. 전략적으로 판다. 등수 신경 쓰지 않는다. 등수 나오는 페이지도 안 봤어요. 마지막에 한 3기, 4기 이때 가서는 등수도 안 보고 그냥 답안지랑 내 거랑 비교하고 이때 이 문제 이거 논점 저 문제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찾으면 또 쉽게 찾아져. 내가 또 포스트잇을 붙여놨으니까. 그럼 그 2개 비교해서 보면서 역시 나는 너무 천재야. 막 이러면서 공부하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종합문제집에 틀렸는데 몇 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걸 여기서 또 틀리고 있고 등수는 막 이대로고 이러면은 멘탈이 아주 똑똑한 친구들도 멘탈이 나가서 막 이론 공부하다가 빠개지고 막 울고 막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난리가 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왜 아냐면 제가 이제 합격해서 동기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제가 이제 8월 달에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6월 달쯤에 카톡 스터디를 구했어요. 카톡 단체 카톡방 스터디를 구해서 했어요. 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계속 자기 오늘 술 먹었다. 자기 지금 한 대만 피고 오겠다. 계속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다들 멘탈이 많이 무너지는구나. 저도 되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구나. 정말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겠다. 물론 이제 사적으로 스터디하고 의지하고 하는 건 좋지만 제가 이제 좀 당부드리는 거는 너무 많이 친해지지 말고 좀 대면대면하게 지내시라. 그리고 합격해서 친해지면 되고 어차피 친해지건 안 친해지건 아무 의미 없고요. 네, 아무 의미 없고 합격만이 의미가 있다. 내가 내년에 할 합격만 의미가 있다. 정보 싸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보는 하등 다 쓸데없는 정보들이에요. 하등 도대체 이게 왜 이게 왜 인포메이션인지 모르겠어요. 네, 정보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책을 푸는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 책을 내가 몇 번 풀고 이 책에 내가 몇 페이지에 어떤 문제 내가 맨날 틀렸던 거 그 기억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공부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공부를 하자를 지향 드리고 제 강의 컨셉도 그런 식이다. 네. 문제의 다양성이나 문제의 퀄리티나 이제 감정평가사 학원계가
옛날 10년 전에 막 학원계처럼 막 교재도 없고 막 매 시간마다 프린트해서 하고 뭐 그런 학원이 이제 아니래요. 예. 이거 보세요. 전자칠판. 이거 보세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라서 모든 정보가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모든 정보에 우리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커뮤니티가 없어. 나는 수험생 친구가 없어. 나 혼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수험생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합격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지금 이러이러한 뭐 몇 개월 차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 누군데 지금 뭐 11월 달에 점수를 보니까 이렇게 받았는데 아 내년 8월 달에 붙고 싶다. 근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친구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술 먹으면서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아 지금 이 문제집 사서 여기 풀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 지금 풀었던 거 뭐 또 푸셔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 그냥 혼자 독보다이로 사는 겁니다. 네, 그냥 혼자 지내시고 집에서 인강 들으시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고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실무 보상 문제 풀 때 법규 제가 판례 물어본다고 마이크 대고 물어볼 거예요. 판례 말해보시라고. 그러면은 말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실 때 스터디 카페나 방에서 공부할 때 혼자 중얼중얼 해봐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혼자 지내시라. 너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학원을 다니고 이 고시촌에 들어와서 집을 구해서 고시생으로 살 건데 나 진짜 친구들 많이 안 사귀고 나 외로움 많이 안 타고 공부할 수 있어 라는 각오가 있으신 분만 고시촌 들어오시는 게 나은 것 같고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인강 들으시고 뭐 안 되면은 제 줌 해가지고 줌으로도 컨설팅 한 적 있고 그 페톡 뭐 인스타 DM 그 페이스 영상통화로 네, 문제 풀어드린 적도 있고 제가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푸는 거다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린 적도 있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보시라 한 적도 있고 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네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절대 두려움 느끼지 마시고 내 공부 방법이 맞냐 아니냐 이거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문제를 2개 가지고 왔는데 자 요거 이제 골프장 요거는 이제 24회 기출문제예요. 요거랑 요 문제를 왜 가지고 왔냐면 사실 뭐 그렇게 겹치는 건 없어요. 그냥 배점이 크다. 그 다음에 좀 계산이 많다. 옛날 문제 스타일은 요런 것처럼 좀 계산이 많았다. 요런 것들 문제를 잘라서 요런 거 자료 자르고 답안 잘라서 넣는 게 기본서 예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푸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풀어보고 같이 이제 답안을 한번 살펴보고 내일은 법전 있으세요? 법전을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냐면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저도 사실 법전 사놓고 맨날 그 법전 찾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컨트롤 F 눌러서 찾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보거나 컴퓨터로 봤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핸드폰 가져오셔서 같이 이제 감칙, 보상법규 들어가서 같이 법조문 볼 거고 그런 거 이제 보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보시고 자기 전에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고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아 갑자기 개시 내린 듯이 내가 오늘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8시에 일어나잖아요. 감칙 구조 이항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내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핸드폰 뭐 아이패드 챙겨 오셔갖고 저랑 같이 보상 문제 풀면서 법조문 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0분만 좀 쉬고 같이 이제 문제 한번 파헤쳐 봅시다. 네, 10분만 쉴게요. 네, 저희 2교시 시작해 볼게요. 문제는 요거 포스트잇 붙어 있는 거 요거 먼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나는 문제를 40점짜리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다. 풀어본 적 있으시죠? 풀어본 적 있으세요? 없고. 이게 지금 30점짜리 문제고 뒤에 이제 골프장 문제가 한 40점짜리 문제인데 뭐 40점짜리 문제는 한 50분 정도, 60분 정도 연습하실 때 풀면 되고 30점짜리 문제는 뭐 한 50분 내에
연습할 때니까, 아직은 연습 기간이니까 내가 1번, 2번을 다 푸는데 30점이니까 한 40분이면 잘하신 거고요. 50분 정도 내에 들어올 정도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가 이제 상반기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토지조성공사를 완료한 A토지 소유자가 완공 후에 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래서 토지 감정평가 해보고 건물 감정평가 해보라.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자, 우리가 실무라는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3방식이라고 해요. 3방식. 3방식이 뭡니까? 부동산을 평가하는 3가지 방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가장 주된 논점이겠죠. 자, 3방식은 뭐가 있냐면요. 원가, 그 코스트가 얼마 들어갔니? 이거 책상 만드는데 이거 나무 사고 이거 철제 사고 얼마 들었니가 이제 이걸 가격을 평가하는 원가법이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죠. 유사한 거래 사례의 물건을 갖고 내 거랑 비교해서 내 거는 요 거래 사례보다 조금 우세해서 얼마, 조금 열세하니까 얼마, 이게 거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특이하죠. 수익성 부동산이 있으니까 뭐예요? 월세. 요 오피스텔은 매달 월세가 얼마 나오니까 이 부동산 전체 가치 대비 월세가 얼마니까 이걸 다시 환산을 해보면 내가 기대하는 가치는 얼마, 내가 요 정도는 이 가치가 요 정도는 넘어야지 내가 투자할 만하다.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이제 수익환원법. 그걸 이제 3방식이라고 하고, 특이하게 이제 토지는 감칙이라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법전을 사시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법이에요. 규칙이라고 있어요. 감칙에 보시면, 감칙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감칙에 의해서 감정평가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한다. 감칙에 보시면은 주된 방법으로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해라. 으로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은 이제 감측도 같이 제가 띄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토지보상법하고. 자,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를 해라. 근데 토지는 원가법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거사비로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수익환원법으로도 할 수 있어서 3방식 6방법이라고들 하지만 토지는 이제 4가지의 방법이 있다. 요거부터 이제 난관이에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그러면은 어떤 성격이냐? 어떤 성격의 평가 방법론이냐? 원가적 측면이냐? 아니면 표준지 공시지가 갖다가 내 거를 비교해서 구하는 거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적인 성격이냐? 요런 또 논의가 있어요. 이거 뭐겠어요?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2교시 과목의 총론, 그 부분의 범위입니다. 그 부분의 진도 범위예요. 자, 이렇게 실무할 때 같이 엮어서 해드릴 거예요. 요거 2개가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는, 만약에 정규 수업이다,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는 요거 표준지 고르고 연습하고 이거 또 답안지에 쓰는 게 아니라 이론책 빨리 펴서 원가법인지 거사비인지 각자 주장하는 논점이 뭔지를 정리를 하시고 차이점, 공통점 외우시는 게, 그게 이제 집에 가서 뭐 이번 주에 하실 공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주된 방법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게 해야 한다. 꼭 해야만 한다.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를 하고, 또 감칙에 보면은 야, 주된 방법으로 평가했지. 그러면은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도 구해봐서 평가해봐서 좀 비슷한지, 너무 차이 나는지 합리성 검토를 해라라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어요. 합리성 검토를 해라. 그게 시상가액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산가액인 거예요. 요런 것들 하나하나 방법으로 구한 것들을 시상가액이라 하고, 시상가액 조정을 해라, 시상가액 검토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말 하나하나가 되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감칙은 내일 같이 보면서, 오늘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일 같이 보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요로 하나하나를 다 시상가액이라 그러고, 이 시상가액을 검토해서 그냥 주된 방법으로 검토만 할지
아니면 조정하라라고도 나와 있어요. 실무기준. 지금 검색하셔서 감칙 보셔도 돼요. 조정하라라고 나와 있으면 요거 만약에 내가 네 가지 다 구했어. 그러면은 여기가 뭐 10이고 뭐 11이고 10이고 뭐 8이고 거래 사례는 뭐 12이고 수익은 뭐 13이야. 조정을 해서 한 가지 값을 내야 되죠. 한 가지 값을 내야 되죠. 그래서 나는 11로 조정해서 답안을 쓰겠다. 이게 이제 시상가액을 조정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점으로 표시하냐, 11원이라고 표시를 하냐, 아니면 레인지로 9에서 12가 적정 가격의 범위이다. 이렇게 적정 가격 레인지로 표시하라라는 그런 또 방법론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또 이론의 총론의 시험 범위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해나갈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뭐 표준지를 뭐 골랐네, 틀렸네, 맞췄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같이 보실게요. 자, 토지는 그래서 감칙에 나와 있는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고 그러면 건물도 어떻게 평가하라고 감칙에 나와 있어요. 감칙 그거는 15조예요. 이것도 막 언제 외우지?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저절로 나중에 외워져요. 자, 건물은 주된 방법으로 감칙에 원가법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원가법. 그러면은 원가법이란 뭐냐? 제조달 원가. 지금 이게 한 9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근데 현재 시점 재조달 이 원가를 다시 재조달을 했을 때에 들어가는 원가를 기준 시점 현재 뭐 올라갔을 수도 있고 내려갔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죠. 재조달 원가를 구하고 거기서 얘가 그 지어진 날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감가되었는지를 반영을 한 게 원가법이라는 평가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평가액을 구하는 게 건물의 평가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자면은 실물을 총 이제 크게 나눠보자면 물건별 평가할 때 토지 평가 그냥 나대지 위에 건물 없는 토지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플러스 건물. 자, 토지 플러스 건물, 토지 플러스 건물, 계속 나왔어요. 토지 플러스 건물. 여기도 보상이긴 하지만 토지 플러스 건물.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토지 플러스 건물. 얘는 또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수익성 부동산. 그 다음에 비수익성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3방식이라고 했잖아요. 3방식. 요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원가법, 거사비, 수익하는 법을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문제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 나가시고 그래서 토지를 평가해라 20점. 왜 20점이고 건물은 왜 10점일까요? 토지는 아까 4개의 방법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상가액도 검토하라라는 조항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쓸 말이 많아. 그래서 20점인 거고요. 건물은 아까 제가 원가법 하나만 알려드렸죠. 그래서 10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10점인 거고 자, 평가 의뢰 내역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게 30점짜리 100점이라 했죠. 자료 1, 2, 3, 4, 5, 6, 7, 8, 7까지 있네요. 자료가 그리고 총 몇 페이지예요? 한 6페이지 되나요? 30점 문제 분량이 딱 요 정도고요. 이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시냐? 토지죠. 토지에 대한 내용이군. 1차 평가 의뢰 내역이래요. 1차. 토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건물 완공 후에 2차례에 걸쳐서 의뢰했다니까 1차는 토지고 2차는 건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차 평가할 때는 애기 상태의 토지가 애기, 완전 그냥 거친 토지일 수도 있고 오래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완전 소지 상태의 토지겠죠. 그때 토지를 보실 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거는 용도지역입니다. 시험지에 이것저것 다 막 밑줄 치면서 보지 마시고 그냥 형광펜 하나, 파란색 볼펜, 검은색 볼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광펜만 치세요. 용도지역 준주거고 도로교통 토지 평가할 때 중요하고 이용상황 뭐 요 정도만 딱 줄쳐놓고 컨테이너 적치장이고 준주거 지역
그 다음에 중로 각지, 지목은 대지고 파주에 위치해 있는 토지. 요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시고 2차 평가 의뢰는 그 토지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이겠죠. 건물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죄송한데 여기 사용 승인일을 2024년 6월 1일로 고쳐주세요. 죄송해요. 24년도 6월 1일이고 건물을 보실 때는 저는 가장 먼저 사용 승인일을 봅니다. 왜요? 아까 건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은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는 지어졌을 때로부터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언제 지어졌는지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건물은 사용 승인을 제일 먼저 보고 토지는 어떤 용도 지역에 있는지 먼저 보고 왜 용도 지역을 먼저 보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법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표준지는 용도 지역을 같은 걸 골라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용도 지역을 같은 걸 골라야 한다. 준주거 지역을 먼저 보시고 준주거 지역 내에 위치한 컨테이너 적치장 및 잡종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본건의 상태가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아요. 그 위에 이제 사용 승인일 신축한 건물이 이제 올라갈 거고 허가일자가 24년도 1월이고 착공일자가 24년도 2월이래요. 여기까지 보고 요렇게 자료가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기본적 사항이라고 주어집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아까 제가 말했죠. 건물이 지어졌음으로부터 지금까지의 평가를 하는 거니까 현재 시점, 기준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평가 이렇게 보셔야겠다. 자, 1차 감정평가의 실지조사 및 가격조사 기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제 떠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감칙이라는 걸 배웠는데 감칙을 몇 장 안 되거든요. 다른 법에 비해서. 쭉 읽어보니까 문장도 짧고 괜찮아요. 그래서 감칙이라는 걸 봤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기준 시점을 확정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번 오늘 쓰고 가서 한번 봐보세요. 감칙 구조. 구조에 가서 보시면은 감칙 구조 2항에 가시면은 가격조사 완료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현장 조사가 끝난 날, 요때가 기준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1차 평가할 때 토지는 24년도 1월 10일 날짜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건물은 6개월이나 있다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적치장이 있고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는 그 안 좋은 상태의 토지를 이제 담보 목적으로 평가를 하고 샀겠죠.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지상 위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올렸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컨셉이에요. 이 스토리는. 이 문제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조사 내용 중요합니다. 사실 안 중요한 자료는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근데 형광펜을 어디다 치는지 그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갑은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거주, 상권 확장 예상, 인접 A 토지 매입. 아까 준주거 지역이라 했죠. 용도 지역이. 조성공사. 조성공사가 뭐야? 토지를 조성하는 공사예요. 그러니까 건물 공사가 따로 있고 토지 공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조성공사는 작년 11월 말에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1월 2일에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했다. 토지를 좀 예쁘게 바닥을 좀 닦고 예쁘게 토지를 정리해서 돈을 들여서 해놓고 이제 내년 초에 담보대출을 신청한 거예요. 그 예쁜 토지를 가지고. H은행은 감정평가사한테 1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했다. 2번, 감정평가사가 1차 실지조사 했을 때, 그때는 토지겠죠. 토지, 1차는 토지. 토지는 여기 밑줄 치시는 거야. 컨테이너 적치장 및 잡종지로 사용 중. 주변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상업주거 혼용지역. 신축활동이 활발.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걸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줄 치시는 게 아니라 딱 요런 데에만 줄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은 A 토지에 이제 토지 조성 공사를 하고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해서 월세 받아먹으실 생각이었구나. 근데 이제 자금 사정으로 그 토지를 담보해서 돈을 좀 빌리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행은 자, 일반적인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게 되게 그냥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담보가 제가 아까 커리큘럼에 목적별 하고 물건별 제가 이렇게 나눴죠. 목적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감정평가사 내년에 되시고 가장 많이 할 담보 목적의 평가가 있어요. 담보하면 딱 뭐예요? 딱 봐도 담보는 나중에 부실이 나서 제가 있는 회사 NPL 부실이 나서 그 NPL 채권으로 넘겼을 때 가장 환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환가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치로 평가한다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담보 목적을 은행에 있는 은행원들이 담보를 해줄 때에 평가할 기준으로 그런 목적으로 평가를 할 때 얘는 목적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래요. 담보 목적으로 평가를 하라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인데 일반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여기도 중요하죠. 최근 준공된 건물의 세부 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면밀한 검토. 면밀한 검토를 강조했다. 자,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평가할 때 야, 면밀히 해. 감칙 15조에 의해서 일반적인 기준, 감칙 15조에서 너 감칙 15조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건물을 원가법으로 평가를 해. 아까 제가 원가법 뭐라 그랬죠? 제조달 원가 그리고 감가수정. 자,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 건물은 2차 조사 기간인 24년도 6월 30일에가 기준 시점이고 신축된 건물이에요. 신축된 건물이니까 제조달 원가 이제 구하실 수 있겠고 시장에서 현재 통용되는 제조달 원가 그리고 감가 수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 시점이 6월 30일이고 아까 건물 사용 승인일이 6월 1일이랬죠.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1년도 안 됐어요. 자, 감가 수정은 만년 감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만년 감가?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건물을 평가할 때 감가 수정을 하는데 만년 감가를 합니다. 만년이라는 게 뭐예요? 찰만. 1년이 차면은 감가를 해라라는 거예요. 1년이 안 됐죠?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감가하면은 안 되죠. 네. 그냥 제조달 원가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의 내용 연수가 이 건물은 한 50년 정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감가수정이라는 건 뭐예요? 내용 연수분에 잔존 연수죠? 5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잔존 연수는 지금 기준 시점 현재 50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수정이 곱하기 1, 제조달 원가에 곱하기 1이라서 그냥 제조달 원가 그 자체예요. 그럼 이게 뭐 면밀한 검토냐. 그랬을 때 이제 감가수정이 우리는 포인트가 아니겠죠. 면밀한 검토는 제조달 원가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 잘 가지고 있다가 한 3달 뒤, 6개월 뒤에 한번 다시 보세요. 문제를 그냥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감가수정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를 보고 진짜 이제 찐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요거는 면밀한 검토를 강조했다 하고 씩 넘기는 게 아니라 감칙 15조 이거 1년 안 지났으니까 감가수정 없다고 써야겠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넘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감칙 15조 면밀히 그 다음 빨리 자료 빨리빨리 보느라 막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연습하실 때는 이거는 면밀한 검토를 강조를 했으니까 신축 건물이기도 하고 또 주상복합이라 했잖아요. 근데 1년이 안 지났으니까 감가수정은 여기서 채점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 제조달 원가가 좀 복잡하겠구나 하고 보시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요. 자료는 제가 원래 수업할 때 순서대로 보긴 하는데 지금은
특강이니까. 자, 보세요. 어디 나와 있냐. 보세요. 이거 봐. 건물의 공사 내역. 뭐예요? 제조달 원가, 공사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보정 단가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감가 수정이 포인트가 아니라 제조달 원가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는 거구나. 이 문제는 건물의 평가 방법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제조달 원가 이론책을 펴서 제조달 원가를 보세요. 제조달 원가를 보시고 이 보정 단가에 대한 개념도 보시고 그렇게 실무하고 이론을 공부를 하시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 수급인과 도급인의 이윤을 포함을 하는 게 이제 제조달 원가고요. 여기서 이 제조달 원가에 있어서 중요한 여기서의 논점은 건물만의 비용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연습 많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울타리 공사 토지에 들어가는 거고 조경, 마당 다 토지에 들어가는 거죠. 얘는 이 12억 9,300만 원에서 요만큼은 빠져야 돼요.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조달 원가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답안지에 12억 9,300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9천만 원? 9천만 원. 마이너스 9천만 원 플러스 재경비, 기타 이윤, 노무비, 산재보험료까지 포함을 하래요. 1억 2,200. 그게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12억 9,300 빼기 이거 관련 없는 비용 플러스 적정 이윤. 이렇게 면밀한 검토를 하라는 거구나. 그게 이제 출제 포인트였던 거예요. 자, 다시 자료를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그 다음 자료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칙 14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뭘 가장 먼저 본댔죠? 토지를 볼 때는 용도지역을 먼저 본다 했어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고를 때도 당연히 용도지역 먼저 봐야죠. 그쵸? 준주거. 3종 1주, 준주거. 3종 1주 뭔가 애매하죠? 용도지역이 동일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감칙에. 그래서 얘는 약간 과감하게 X를 치는 거예요. 3종 1주는 아니다. 얘는 아닌 것 같아. 용도지역. 준주거. 잡종지, 주상용.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쵸? 용도지역 보신 다음에 저는 주위 환경을 봐요. 지목은 사실 지목과 현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목 가지고 가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주위 환경이 얼마나 일치한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본건은 잡종지이긴 하죠. 잡종지이긴 한데 이제 주위 환경이 아까 뭐랬어요. 신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주택 근생 혼재된 상업 주거 혼용 지역 다 맞네요. 다 맞아. 얘도 다 맞아. 그리고 저는 또 지목은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도로교통 가로 조건을 봐요. 이 토지가 어느 정도 넓이의 도로에 접해 있는지. 본건이 중로 각지에 접해 있나 그랬어요. 1페이지에 보시면 중로 각지거든요. 소료 각지? 다른데? 괜찮아요. 세모. 중로 한변 괜찮아요. 중로 각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형상 지세 보고 큰 차이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지를 봅니다. 소재지. 다 이제 보고 가장 가까운 거에 있는 거 고르면 돼요. 본건이 F동에 있었죠? F동에 있는 지목도 잡종지이고 이용상황도 현재 잡종지이고 이용상황이 주상용이면 안 되겠죠? 현재 내 이용상황 2024년 1월 10일에 이제 토지의 이용상황은 잡종지. 그때 이제 1번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죄송해요. 3번을 올라. 자, 우리가 아까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 공사비를 투하해서 24년 1월 10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잡종지 상태가 아니라 공사비를 투하한 예쁜 토지. 그쵸? 예쁜 토지, 주상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 그쵸? 그래서 F동, D동 말고 F동에 있는 3번을 골라주시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고르시는 거냐면, 네, 1월 1일, 1월 1일인데 23년도, 24년도. 이것도 또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또 법규랑 이어집니다, 또. 자, 보시면은 23년도와 24년도의 공시일은 2월 15일과 2월 16일이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은 1월 1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거고, 그거야 법적 효력인 거고, 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딱 1월 1일에 공표합니까? 2월 15일에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이거예요 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24년도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준 시점이 24년도 1월 10일이죠. 얘보다 더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24년도 1월 1일 공시지가를 몰라요. 어디 가서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최근이 언제예요? 그러면 23년도 1월 1일. 그래서 요거를 골라주시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3번에 330만 원 23년도 1월 1일 공시지가 얘를 골라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법규 배우면 저희가 이제 또 법규는 전문적으로 하다 보지가 않다 보니까 자세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 공시의 뭐 효력, 이 공시의 성격 뭐 이런 것도 행정법에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또 찾아가서 보세요. 행정법 강의를 들을 때 23년도, 24년도 실무는 표준지가 이렇게 두 개 년도, 세 개 년도로 물어볼 수도 있었지. 이런 거 떠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보세요. 자, 옆에다가 32회 스타일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래 사례를 그냥 난데없이 촤르륵 줘요. 자, 제가 32회 때는 거래 사례 한 7개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4개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30점 100점이니까 50분 안에 제가 풀라고 했죠. 풀라고 한 건 뭐예요? 거래 사례 자료 다 보고 X 치고 동그라미 치고 답안지에 쓰는 것까지 50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빨리 본다고 대충 봐도 안 되고 너무 또 심각하게 오래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실무는 약간 센스가 중요하다 이러는데 좀 그러니까 유도리가 좀 있게 잘 모르겠으면 빨리 넘어가고 이래야 돼요. 자, 제가 볼 때 용도 지역 먼저 본다 그랬죠. 토지. 준주거 지역 나랑 똑같네. 그 다음에 지상에 상업용 건물이 있네. 그리고 매도자의 급한 사정으로 저가 거래되었어.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정 개입된 사례라고 해요. 사정 개입된 사례. 우리가 이걸 지금 이 자료를 왜 보냐? 다시 이제 돌아가자면 아까 토지 평가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 있다 그랬죠? 그걸로 평가하려고. 토지 보면 거래 사례 비교법 있죠? 그걸 평가하려고 이 거래 사례를 보는 거고요. 이 거래 사례는 사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아니겠죠? 얘는 그냥 과감하게 날리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날리시고 볼 것도 없어. 자, 2번 3종 일반 주거지역. 뭐야 용도지역 다르잖아. 바로 날려. 뭐 이렇게 초반에 연습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가면 실무가 그래서 또 두루뭉술 애매모호라고 하는데 용도지역이 달라도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모 쳐요. 세모. 세모. 3주? 준주거나 3주나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세모. 얘는 정상적인 거래 사례고 뭐 서로 하면 뭐 다른 내용 없어요. 그렇죠? 3번 준주거 정상적인 거래 사례 거래 일자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 도로 체크하시고 요 정도. 그 다음에 거래 사례 4번 준주거 중로 한면 위에 창고 있는 거 본건이랑 비슷하고 거래 일자 23년 6월 1일. 자, 이거 두 개가 경합을 하네요. 그쵸? 여기 뒤에 거래금액 거래 조건도 보시면은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이런 거래 조건으로 거래했어도 골라도 되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경합을 하는데 그럼 뭘 고른다? 그나마 최근인 거. 얘를 고른다. 진짜 이게 근거예요. 이게 골라지는 근거예요. 4번을 고른다. 이게 이제 토지의 거래 사례 비교법. 자, 다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주된 방식이고 요런 거래 사례를 가지고 또 구해봐서
공시지가로 구한 금액이 합리적인지 시상가에 검토를 하라라고 감칙 12조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는 토지의 거래 사례 부분에 내가 논술을 할 때 쓸 사례구나 하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4번이 좀 금융 조건이 좀 복잡했어요. 10억 8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사는 사람, 양수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걸려있는 대출 조건을 그대로 인수를 하겠대요. 매도자는 8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3년간 상환 완료한 상태래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수학이 어려워 이러면서 좌절하시는데 그냥 안 되면 외우시는 거죠 뭐. 자 보세요. 여기가 0년째고 1년째고 2년째고 3년째 상환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가 기준 시점인 거예요. 8억 원의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이때 8억 원의 대출을 받고 계속 상환을 해나간 거야. 상환을 해나간 거예요. 완료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의 조건과 그 다음에 10억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니까, 일시불로 지급했다니까 10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현금 등가액이라고 하죠. 현금 등가액. 현금 등가액을 구해줍니다. 그게 매매 가격이고 거래 사례의 금액이에요. 거래 사례의 거래 가격이에요. 자, 이런 거를 현금 등가액을 구하는 문제라고 하고 매매 가격을 현금 등가로 구한다. 저당 대출 조건 보시면은 대출 기간이 그쵸 10년이고 근데 3년간 상환했대요. 그쵸 8억 원 3년간 상환했고 상환하는 방법은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아까 요때까지 다 상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요때 상환을 해서 8억. 요때 8억을 만들기 위해서 요때 얼마를 상환했고 그거를 현가화해서 8억을 현금 등가를 하고 그 다음에 10억 8천만 원을 더해주는 그거를 이제 답안지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현금 등가액 산정 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10억 8천은 현금으로 줬고 이제 8억 원에 대해서 여기가 금융 조건을 보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런 거 이제 4월 달에 그냥 잠깐 배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8억 원을 이제 금융 보정을 해서 자, 그래서 총 18억 8천만 원이죠. 요거를 이제 금융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현금 등가액으로 구하면 한 17억 1,500만 원 정도가 이 거래 사례의 금액이다. 요렇게 구하는 거고요. 뭐 요즘은 이렇게 막 디테일한 뭐 계산 문제 이런 거 뭐 많이 나오진 않고 나와도 저거 17억 1,500만 원 못 구해도 괜찮아요. 일단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막 숫자 좀 틀려도 괜찮아요. 막 16억 나와도 되고 18억 나와도 돼요. 저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16억 나와도 되고 18억 나와도 돼요. 계산 실수를 잘못해서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사를 선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현금 등가액 좀 삑사리 나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사례가 나와. 얘는 또 뭐냐? 아까 거래 사례 봤는데 얘는 평가 사례, 평가 전례라고도 하거든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이 토지의 주된 방식이라고 했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 산식 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얼마가 있겠죠? 그리고 시점 수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점 수정이 무슨 말이에요? 얘는 1월 1일 기준이라고 했죠. 우리는 6월 얼마였죠? 6월 30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요때 1월 1일 때 요 금액을 6월 말로 끌어오는 거. 시점 수정을 한다고 해요. 자, 요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줘요. 지가 변동률 자료도 주고 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주고 뭐 분기별 자본 수익률도 주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줘요. 그러니까 16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토지는 시점 수정할 때 지가 변동률을 사용합니다. 네. 시점 수정 지변율. 그리고 소수점 이하 5번째 자리까지 기재를 합니다. 네, 제가 요런 내용을 기본서에서 싹 다 뺄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냥 따라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시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를 하고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역이 비교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의 안 해요. 거의 내 거 근처에 있는 표준지를 갖다 쓰기 때문에 지역 요인 거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 하는데 개별 요인 진짜 동그라미. 저 개별 요인에서 삑살이 진짜 많이 났어요. 개별 요인이 뭐예요? 표준지가 내 거 대비 얼마인지, 그러니까 본건이 표준지 대비 얼마나 우위인지 열세인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가로 조건, 가로 조건이 아니라 뭐 본건은 중로 한 면에 접해 있고 소로는 좀 더 큰 광대 한 면에 접해 있어요. 그래도 표준지가 만약에 광대 한 면짜리를 골라지게 됐어. 그러면은 나는 광대 한 면 대비 중로니까 난 열세한 거잖아요. 광대 한 면이 100점이면은 본건은 만약에 한 93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련이 0.930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도로 조건도 있고 형상, 획지도 있고 기울기, 지세도 있고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먼지, 올리브영에서 얼마나 먼지, 접근 조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구하거든요. 제가 자꾸 93, 100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제가 자꾸 100, 93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실수를 엄청 많이 해서 근데 이거 좀 단가에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많이 여기서 진짜 자해를 진짜 할 뻔했어요. 개별 요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산수니까 그냥 빨리 이건 또 제가 이거는 뭐 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요건 맞춰야 돼요. 아까 제가 17억 1,500 그거 18억 나와도 되고 16억 나와도 둘 다 틀린 거예요. 어차피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된다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연습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개별 요건을 또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로 한 면이라고 텍스트로 안 줘요. 안 주고 그림으로 줄 때가 있어. 그림으로 주면 또 내가 또 판단을 해야 되고 진짜 지하철역에서 본건이 표준지보다 더 멀다 이렇게 말로 안 줘요. 그림으로 줘요. 그러면 또 내가 여기서 이건 접근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접근 조건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게 중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비교라고 있어요. 그 밖에. 이거 말고 또 그 밖에. 옛날엔 기타 요인이라고 했어요. 옛날엔 기타 요인이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시점 수정도 해서 본건까지 끌어왔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해서 어떻게든 본건의 흉내를 내보려고 이제 했어요. 또 그 밖에 요인이 있다. 왜냐? 아까 제가 표준지 공시지가 1월 1일에 공시한다 그랬죠. 1월 1일 기준 2월 15일 날 공시됐다고 했죠. 자, 공시됐다. 그냥 보여주는 가격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책적인 가격이라서 이론 이제 가시면 자인 존레는 나오거든요. 정책적인 가격이다, 아니다, 시가를 반영하는 가격이다. 그 논의가 또 나와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책적인 가격이라고 봐서 시가 이렇게까지 해도 시가 수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애초에 태어나길 자체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태어나서 시장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근데 여기는 시장 가치를 보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토지 자체의 물건을 비교하는 거고 이제 가격의 성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밖의 요인은. 그 밖의 요인을 잘 이해를 못 하실 때가 많아요. 처음에 기본 강의 들으실 때. 그냥 무지성 외워도 되지만 그 밖의 요인은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책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 시장가치 외의 것들을 이제 보정을 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밖의 요인으로 또 보정을 해준다. 그래서 그 밖의 요인이 보통 1.xx, 2.xx, 3.xx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도 이것보다 2배는 더 띄워주자. 3배는 더 띄워주자.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통 1.xx, 2.xx, 3.xx, 4.xx 이렇게 나올 때까지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나온답니다.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자, 그 밖의 요인을 근데 이제 어떻게 구하냐?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를 이제 시장가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죠.
표준지를 시장 가치 위주로, 시장 가치 수준으로. 근데 이때 선정하는 사례가 우리가 아까 감정평가 사례라고 본 그 자료 있죠. 그 자료 몇 번 자료예요? 6번 자료. 거기서 이제 고르는 게 이제 사례 단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하는 게 이게 분모에 들어가고요. 산식이. 이제 여기는 공시지가 단가, 시점 수정. 이렇게 합니다. 자, 공시지가 그거 금액을 현재 수준으로 끌어오고 그거 대비 그 사례를 가지고 시점 수정해서 끌어오고 개별 요인에서 끌어온 거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뭐 2.35배 이렇게 나오겠죠? 뭐 그거를 이제 산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여기다가 개별 요인까지 뭐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까지 곱해서 산정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어떤 표준지는 이제 본건 시점 수정까지만 보정을 하고 표준지 기준으로 사례는 이제 요 개별 요인은 표준지가 분모고요. 사례가 분모고 표준지가 분자예요. 아까 개별 요인이랑 반대예요. 아까는 표준지가 분모에 있었고 본건이 분자에 있었잖아요. 이번엔 표준지가 올라와. 표준지가 사례 대비 얼마나 우위한가, 얼마나 열등한가.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정을 하고 공시지가를 그대로 시점만 끌고 와서 이 공시지가가 시장 금액 대비 이제 몇 배로 보정을 해주는가.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를 위한 자료라고요? 그 밖의 요인. 그 밖의 요인을 산정할 때 필요한 자료고 우리가 이게 그 밖의 요인 자료 볼 때는 평가 목적을 1순위로 봅니다. 평가 목적부터 먼저 눈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한 감정평가였죠. 은행이 의뢰했고 그래서 일반 거래는 아니고 담보가 맞습니다. 일반 거래 지워요. 담보가 맞아요. 그 다음에 저는 기준 시점을 봐요. 이용 상황도 이용 상황이고 도로 조건도 도로 조건인데 기준 시점을 봅니다. 다 근데 비등비등하네요. 얘가 좀 상반기고 이용 상황 주상 나지 중로 한면 준주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또 제가 뭐 고른다고요? 그나마 가장 최근인 거. 얘 고르신다고. 얘. F동에 있는 기억을 골라서 얘가 단가가 425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례 단가 한다고 했죠. 분자에 425만 원. 그쵸? 그리고 시점 수정. 이 시점 수정 뭐예요? 얘는 23년도 12월 1일 가격이에요. 우리는 언제 가격? 24년도 6월 30일 가격. 6월 1일 가격이에요? 24년도 1월 10일 가격. 그러니까 23년도 12월 1일자를 이제 24년도 1월 10일로 끌어와 주는 시점 수정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제가 표준지 공시지가 아까 들어간다 했죠. 표준지 공시지가 310만 원이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시점 수정. 이렇게 하면은 이제 표준지 금액을 시장 가치로 끌어올려주는 이제 요인치를 보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평가가 끝나는 거고 평가 사례 조사 내용은 이제 평가 사례를 선정할 때 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겠죠. 검토한 결과 이것도 중요해요. 니은은 담보 목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여기 옛날 문제라서 기타 요인이라 나와있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같은 담보 목적이니까 니은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일단 기준 시점 그래도 기준 시점이 뭐 조금 더 지났으니까 아니다. 이것보다는 아까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담보 목적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정성과 환가성을 고려한 이제 목적을 가진 평가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다 구해놓고 더 거기서 담보 목적이니까 감가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또 인위적인 조정이 가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고르는 게 맞습니다. 왜 둘 다 담보 목적이고 기억은 어떤 인위적인 조정을 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자료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 담보 목적으로 요청하는 거 맞는데요.
일반적인 요건으로 해주세요. 니은에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 거예요. 담보 목적으로. 근데 이제 안정성을 고려해서 기타 요인 보정치를 실제보다 낮췄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쓰면 나도 낮춰버린 금액이 나오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억을 고르는 게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답안지에 뭐라고 쓰냐면 니은은 뭐 목적의 뭐 담보 목적으로 뭐 기타 요인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서 배제하였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료 7번. 본 토지의 조성공사네요. 얘는 또 뭐냐. 얘는 이제 원가법인데, 우리가 아까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주된 방식이고, 그 다음에 거사비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원가법. 원가법이 있어요. 원가법 있습니다. 자, 인근 지역 안에 유사 조성 사례. 본건의 내역은 적정하다. 항상 이런 게 나와요. 공사비가 나왔고, 철거비가 나왔고, 뭐, 얼마가 나왔고, 그 비용, 그 원가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만약에 공사업자랑 친해서 뒷돈 돌렸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진짜 문제가 나와요. 뭐, 사정이 개입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사정 보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 사례는 배제하든가. 이렇게 판단을 우리가 계속 내려야 돼요. 그래서 결정장애가 있으시면 안 돼요. 적절한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면은 본건의 공사 내역이 원가야. 난 이거 가지고 부풀려서 토지를 평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시되지 않은 항목. 여기 뭐예요? 실질 토지 매입 가격? 이건 이제 연습 문제니까 제가 봤을 때 기출에는 이렇게까지 힌트를 안 줄 것 같아요. 힌트예요. 실질 토지 매입 가격과 이자 상당액, 조성 공사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까지 적정 원가에 포함해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실질 토지 매입가액 뭐야? 하고 보니까 자, 조성 전에 이제 토지를 살 거 아니에요? 제곱미터당 300만 원으로 토지를 샀어요. 우리가 아까 토지가 한 500제곱미터 정도였어요. 그쵸? 그리고 매입 시 지상에 철거를 요하는 목조 기하 지붕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철거한다는 거예요. 이를 매수자가 내가 매수하는 사람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철거비는 이 토지의 가격에, 거래되는 가격에 있어서 내가 얘를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이런 거를 판단을 그냥 산식에 그냥 뭐 플러스 뭐 철거비, 마이너스 철거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줄이라도 더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수자 부담은 이제 매입 가격에서 배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수한 토지의 거래가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매입 가격에서 배제를 하고요. 철거비는 아무튼 이 정도 들었고 얘를 철거하는데 그러니까 700만 원 들었겠죠? 700만 원 들었는데 실제 폐쇄 가치라고 하죠. 또 이제 그 철거한 것들을 고물을 이제 또 팔면은 또 이득이 남죠. 그게 이제 600만 원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700만 원은 빼고 600만 원은 더해서 토탈 마이너스 100만 원. 100만 원 빼주는 거예요. 실질 매입 가격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한 실질 매입 가격이구나. 그냥 300만 원 곱하기 500제곱미터가 매입 가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고려한 실질 매입 가격과 그 다음에 조성공사비의 이자 상당액을 고려하라 했죠. 그러니까 토지를 샀어요. 이때 토지 샀어. 매입. 제곱미터당 300만 원 주고 샀어. 철거하고 폐쇄하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쭉 해. 공사. 그리고 이때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가 준공이라고 불러요. 준공. 그쵸? 준공이라고 불러요. 그때 요 기간 동안 이제 뭐 잡초 있고 뭐 돌멩이 있고 이런 토지를 이제 예쁘게 콘크리트 바닥으로 닦는 공사비가 3억 3천만 원이 들 건데 매 분기 초 4회 나눠서 지급을 한다. 그쵸? 요것도 또 똑같은 거. 현금 등가액. 현금 등가액을 구하는 거고 얘를 이제
하나, 둘, 뭐, 셋, 넷, 이렇게 4번 나눠서 매기 초에 균등분할 지급을 한다. 이건 이제 현가계수 들어가실 때 이제 계산 연습하시는 거고, 지금은 굳이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조성공사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적정이윤, 이렇게까지 있는데, 자, 조성원가법. 아까 제가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주된 방법이고, 자, 이거랑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는 원가법은 소지 매입비 등 상당액 곱하기 여기 성숙도 보정이라고 기술한 책도 있고, 그냥 사실 개념은 시점 수정이에요. 시점 수정. 그러니까 이때 매입을 해서 준공을 했고 기준 시점이 내가 언제였죠? 24년도 1월 10일이었죠. 매입은 언제 했어요? 매입은 언제 했나요? 22년도 12월 1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산 가격, 철거비 고려하고 폐재 가치 고려하고 공사비랑 거기에 이자까지 낸 거랑 그 다음에 그 개발하는 적정 이윤까지 고려한 그 금액에다가 이제 시점 수정. 24년도 1월 10일까지 시점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한 게 이제 원가법이라는 거고, 얘랑 비교했을 때 적정한가? 보통 얘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얘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된 방법인 표준지 공시지가법으로 결정한다. 아니면은 얘네 두 개를 적절하게 평균치를 내거나 아니면 얘를 한 6대4 비중으로 하거나 7대3 비중으로 가중평균해서 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낸다. 라는 게 감칙 12조 시상가액 조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답안을 기술할 때도 감칙 12조 뭐 몇 1항인가? 1항에 의거해서 난 주된 방식으로 한다. 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나는 주된 방식이 아니라 시상가액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공사 일정에 나와 있죠? 이건 왜 나와 있겠어요? 여기 공사비 현금 등가하라고 주어지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조성 전에 이제 토지를 소지 상태일 때 22년도 2월 1일에 샀고, 착공은 이제 바로 한 달 뒤에 했고, 공사가 한 12개월 이렇게 꽉 채워서 12개월 걸렸네요. 준공이 이제 11월 30일 날 끝났다. 그리고 24년도 1월 10일에 토지 가격을 평가해라. 뭘로?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원가법하고 비교를 해봐라.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원가법, 아까 우리가 고른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까지 해서 구하는 게 토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건물은 아직 가지도 못했네요. 그쵸? 건물은 내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답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런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로마자 1번 잡고 평가 개요라고 쓰십니다. 평가 개요. 평가 개요는 어떤 목적인지, 본건이 무엇인지,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주는 인트로예요. 인트로. 담보 목적이고 기준 시점은 24년도 1월 10일이고 그때 현황은 컨테이너 적시장 잡종지 상태이나 자, 감칙 6조 보면은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가 평가를 할 때 기준 시점은 기준 시점인데 그 기준 시점에 현황 그대로 평가해라. 지목이 잡종지인데 현황은 콘크리트 공사한 대지야. 그러면은 대지 상태로 평가하라가 이제 감칙 6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조성 공사비도 들였고 신축도 할 목적이고 주변의 표준적인 이용 상황은 주거 근생 혼합 지역이죠. 그래서 이때 이러한 문제의 경우 이런 컨셉은 다 일시적 이용 상황이에요. 일시적 이용 상황. 자, 요거를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고를 때 아까 저처럼 잡종지 골라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칙 6조 현황 기준 원칙에 의거해서 1월 10일이면 공사 끝난 거잖아요. 토지 바닥 공사 닦았다고요. 그래서 그 일시적 이용 상황, 이 지목에 대한 이거는 일시적 이용 상황이다.
아직 건물이 안 올라갔을 뿐 이제 여기는 주상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됐고 현재는 컨테이너 적재장 잡종지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건 일시적 이용 상황이고 난 대지 수준으로 평가하겠다. 주상용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토지로 평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고를 때 뭘 고른 거였어요? 이용 상황 잡종지지만 주위 환경이 주택상가 혼용지대이고 본건이랑 같은 동에 F동. 아니, 죄송해요. 3번을 골랐었죠. 죄송해요. 1번을 골랐었죠. 맞나요? 3번을 골랐었죠. 이 일시적 이용 상황이라고 평가 계획 꼭 써주시고, 표준지 선정하는 기준이 제가 계속 말하는 감칙하고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데, 자, 비교 표준지 선정. 여기다가 용, 이, 주, 지라고 그냥 써놓으세요. 네.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위 환경, 지리적 접근성이거든요. 요거를 기준으로 고르시는 거예요. 요것도 실무 기준에 나와 있고 감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 이, 주 이거 써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고 인근 지역 내 소재하는 3번을 선정을 하는데 이제 나머지 1, 2, 3을 배제하는 사유를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이용 상황이 달라서 배제까지 저는 안 쓰고요. 그냥 이용 상황 이렇게 좀 싸가지 없게 써도 점수 다 줘요. 이렇게 써야지 시간이 좀 여기서라도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용 상황, 소재 해서 그냥 배제 뒤에 이렇게 좀 써주시던가. 어쨌든 난 여기 3번 골랐고 맥락상 이 얘기는 배제 사유겠죠. 배제 사유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공시지가 선정까지 이제 목차에 들어갔네요. 보통 이 적용 공시지가가 논점이 아닐 때는 그냥 이렇게만 쓰겠죠? 비교 표준지 아니면 적용 공시지가 선정을 가로 2번 빼고 얘를 가로 3번으로 고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저는 이제 적용 공시지가 내용 안 써놨네. 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선정한다. 왜냐면 기준 시점 현재 당시에는 공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산식 써드린 대로 시점 수정치,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해서 이제 공시지가 단가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1번 주된 방법 공시지가 기준법 목차 잡으시고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목차 잡으시고 그 다음에 원가법 목차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토지를 평가하는 거고 이건 진짜 기본서 예제 문제 수준이에요. 토지를 평가하는 거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가법이 있고 거사비가 있는데 이거 두 개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럼 나는 여기다 연습해보세요. 나는 여기다 평가 계율을 쓸 거고 러버자 2번 잡아서 물음 1이라고 쓸 건데 그 다음에 난 1번이라고 쓸 건데 여기다 뭐라고 쓸까?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 들어가도 되고요. 오늘 예시 답안처럼 처리방침 이렇게 써줘도 돼요. 처리방침 쓰셔서 14조 공시지가 기준법 주된 방식 12조 시상가의 검토 근거 써주시고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2번 들어가셔도 되고 저처럼 1번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쓰고 가로 열고 감칙 14조 주된 방식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거래사례 비교법 가로 열고 칙 12조 시상가의 검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저는 이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1번 처리방침을 잡아버리면 2번, 3번, 4번 뭔가 3개인데 1번부터 시작하면 좋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 1번부터 시작한다. 3번은 원가법. 이렇게 옆에다가 여기다 직접 써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써놔. 여기다 써놓고 바로 이 답안지 펴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쓰는 연습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잡아보시고 토지는 공시지 기준법,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방식으로 검토하는 게 이 문제의 주제, 이 문제의 논점. 이렇게 해서 1번 공시지 기준법, 2번 거사비, 3번 원가. 그리고 이 공시지 기준법 안에 또 소목차 해가지고 표준지 선정, 적용 공시지가 선정, 시점 수정,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단가.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답안 쓰는 게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끝까지 나중에 가서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계속 답안지에 쓰시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앞에 연습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 또 공란 그냥 빈 페이지 주거든요. 그것도 활용 또 많이 하셔야 되고 실제로. 왜냐면 메모할 수 있는 데가 작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 그러니까 개요라 그러죠.
구조도 안 세워놓고 바로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동그라미 쳐놓고 형광펜 쳐놓은 걸로 갖다가 답안부터 바르면 이게 목차가 가다가 분명히 삑사리가 나와요. 자, 이 완벽한 답안. 자, 공시지기준법, 거사비, 원가법 이렇게 했죠. 근데 원가법을 빼먹어. 이 구조를 안 세워놓으면은 공시지기준법 1. 공시지 2. 거사비 3. 결정. 공시지로 한다. 해놓고 로마자 3번 이렇게 가서 물음이 건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답안지를 보니까 어머나 원가법을 빼먹은 것 같아. 원가법 자료가 겁나 많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이 목차 세우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인드맵처럼 요 마인드맵처럼 항상 시험지 문제를 좀 구조화하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원가법, 거사비, 수익하는 법이 있다. 토지는 근데 심지어 4개다. 그러면 원가법을 자꾸 나는 빼먹는다. 나는 거사비를 자꾸 그 밖의 요인 산정치 할 때 골라버린다. 평가전례를 갖다 써야 되는데 거래 사례로 갖다 쓴다. 자꾸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답안을 계속 손 아프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구조를 좀 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 200점 플러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는 지금 이제 막 진입인런데 나는 벌써 50점 풀 줄 알아.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50점 풀 줄 알면 뭐해. 원가법 못 써가지고 목차 이상해지는데. 그쵸? 그래서 답안은 나중에 그냥 숙달 될 때 쓰는 거고 저랑은 3일 동안은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실무 공부 이렇게 해야지 좀 내가 빨리 습득하고 빨리 암기하고 빨리 구조를 세워서 내가 공부 각을 잡는다고 하죠. 공부 각을 좀 잡겠구나 싶은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자료 보고 나뭇가지 그려보고 그다음에 답안 쓸 때 시간, 순서, 서술형, 어미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제 다 적용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라? 최대한 짧고 정확하게 치고 나가자. 전략적으로 하자. 이거를 이제 3일 동안 한번 끝장을 내보자라는 의미에서 지은 거였고, 네. 솔직히 3일 만에 어떻게 끝장냅니까? 3일 만에 뭘 끝장내냐면 전략. 공부는 이렇게 하는 전략. 그 3일 동안 내가 이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요리조리 잘 돌려서 이제 써먹어 봐야지. 변형해 봐야지. 그거를 3일 동안 한번 같이 보자는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네. 오늘 문제를 이제 가지고, 건물은 아직 못 나갔네요. 건물은 이제 내일 같이 해보실 거고, 자, 토지 건물 이 문제 있죠. 그리고 제가 방금 아까 오늘 같이 나눠드린 골프장. 골프장 문제도 토지 평가예요. 네. 그것도 토지 평가예요. 또 토지 평가 또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그래서 한 거를 보면은 어디 갔냐? 기본 실무, 토지 평가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 실무, 물건별 알려드린 거고, 담보 목적별 알려드린 거예요. 예. 가로, 세로로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쵸? 가로, 세로로 다 이렇게 격자 구조로 계속 공부해 나가시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쭈르륵 따라가다 보면은 너무 늦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모르는지도 몰라. 근데 자꾸 가로, 세로로 공부해봐야 내가 어디 빵꾸 났는지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토지의 기초 평가, 그 다음에 내일은 건물 기초, 그리고, 담보 목적일 때의 사례, 전례 선정하는 그런 이슈까지 오늘 같이 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네. 너무 덥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등가액 이런 거에 머리 싸매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가지고 가셔서 내일 아침에 이론책 뭘 한번 봐볼까 그걸 한번 보시고 눈 감고 이론 달달 외워보시고 백지에 써보시고 이런 연습하시고 이제 골프장 이론책에서 골프장 한번 보고 내일 또 오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한번 예습 복습 해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